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4월 14일 화요일 정범구의 생방송 오늘입니다. 여권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의 수습을 둘러싸고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늘 검찰을 향해서 이완구 총리부터 최대한 빨리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당장 코앞에 다가온 4.29 재보선은 물론이고 내년과 내후년의 총선 대선까지 걱정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이 모두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 국민들 입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장이니 인천시장이니 이른바 친박 주요 실세들 다수가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을 측근으로 데리고 썼던 박근혜 대통령은 성역 없는 수사만을 원론적으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통해 청와대와 교감하는 검찰에게 과연 성역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4.16 일주기에 콜롬비아로 떠나는 박근혜 대통령 머릿속에는 지금 어떤 생각들이 오가고 있을까요? 정범구의 생방송 오늘 잠시 후 오늘의 초점부터 시작합니다. 소설과 영화 양철북으로 널리 알려진 독일의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귄터 그라스가 어제 13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신의 전쟁 경험을 담은 소설 양철북으로 1999년에 72세의 나이로 노벨문학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는 문학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귄터 그라스의 삶과 문학에 대해서 김누리 중앙대 교수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누리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김누리 교수님은 2002년인가요? 그때 귄터 그라스 한국에 오실 때 그때 아마 초청자 역할을 하셨었나요? 예, 맞습니다. 네. 제가 당시에 네. 리백에 가서 예. 한국에 오셔서 네. 여러 강연을 부탁드렸습니다. 아하, 2002년 한국 방문이 최초이자 마지막이었었나요? 예, 사실은 그 전에 네. 일본에서도 여러 차례 예. 초청 제안이 왔었다고 해요. 아하. 그런데 다 당시 뭐 여러 가지 사정도 있었고 네. 해서 받아들이지 못했고요. 예. 한국에 온 게 그때 처음이었고 아하. 또 마지막이었죠. 그렇군요. 예. 그 귄터 그라스가 과거에도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 또 뭐 황석영, 김지하 이런 문인들의 구명을 위해서도 많이 노력을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2002년에 방한했을 때도요. 예. 당시에 우리 황석영 씨랑 네. 고은 씨랑 다 같이 만나서 음흠. 그 자리에서 이제 황석영 씨가 그라스한테 구명운동에 예. 여러 가지 노력해준 점에 대해서 음흠. 아주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걸 저도 옆에서 들어봤습니다. 그랬군요. 자, 한 시대의 그 문학의 별이 또 졌습니다. 그 귄터 그라스의 문학적 특징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20세기에 많은 작가들이 있었죠. 네. 소설가들이 많이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 소설이라는 그 문학 장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예. 거의 극단까지 다 실험한 그런 작가는 그라스를 넘어설 작가가 없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그라스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 순수문학, 참여문학 해서 어떤 정치성이냐 또는 예술성이냐 예. 이렇게 나눠서 많이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예. 근데 그라스 문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아주
사회적인 예, 또 사회 비판적인 정치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도 예, 지극히 아주 고도의 미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음, 그것을 형상화할 수 있다라는 예,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작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맥락에서 예술이냐 정치냐 음, 하는 예, 좀 캐캐묵은 이분법을 예, 완전히 극복한 그런 음, 사례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이 귄토그라스가 특히 문학의 사회적 역할, 또 지식인의 역할을 강조했는데요. 귄토그라스가 독일 지식인 사회에서 담당하는 역할 또는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그 독일의 지식인들이 네. 빈터그라스와 유르겐 하버마스라는 철학자 있지 않습니까? 예, 하버마스. 네. 예, 하버마스 둘을 독일의 양심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죠. 예. 그래서 전후 독일이 오늘날 예. 유럽 주변 국가로부터 상당히 존경받는 국가가 됐잖아요. 전쟁을 그러니까 나치즘이라는 네. 네. 끔찍한 과거를 가진 나라가 예. 오늘날 유럽 통합의 중심 국가로 예. 성장했고 또 거기에는 독일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권위 예. 이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는데요. 예. 나치즘이라는 끔찍한 과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음흠. 독일이 이런 모범적인 과거 청산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데는 예. 그라스의 역할이 아주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예. 여러 차례 이제 그런 장면을 봤는데요. 네. 독일의 경우는 지금 이런저런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여야가 의견이 갈릴 때 예. 예를 들면 예전엔 그 난민법 그래서 네. 이제 독일로 난민들이 많이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난민법이 쟁점이 됐을 때 당시에 사회민주당과 음흠. 기독교 민주당의 원내대표들이 이제 그 정책에 대한 찬반의 입장을 내놓고 예. 그것이 평행선을 달릴 경우에 그 다음에 카메라가 향하는 곳이 대체로 그라스 아니면은 하버마스였어요. 예. 그때 이제 그라스가 당시에 난민법 관련해서는 난민법과 관련해서는 논리로 어허. 우리가 접근해서는 안 된다. 역사적 책임이라는 음흠.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 예. 왜냐하면 독일이라는 국가의 존재 자체가 난민들의 국가다 말하자면 오호. 히틀러 시절에 망명객들을 받아주는 다른 나라들이 없었다면 네. 오늘날의 독일도 없었다. 음흠. 이런 말하자면 도덕적 논지를 펼치는 예. 것을 보면서 상당히 부러웠습니다. 정파적 이해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그런 관점을 네. 독일에서는 작가들이 제시하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구나.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없는 일종의 그런 도덕적 심급이 예. 독일에는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고 상당히 부러웠습니다. 뭐 우리 문인들 중에서도 꾸준히 참여를 하고 저항을 하는 문인들이 있지만 원체 독일보다는 좀 상황이 열악하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 면도 있고요. 예. 저희는 전반적으로 지금 지식인의 목소리가 음흠. 사회적인 영향력을 갖는데 네. 상당히 약화된 것이 음흠. 지금 우리 사회가 중심을 잡지 못하는 예. 그런 원인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난민법 토론 얘기해 주셨는데 귄터그라스가 그 사회민주당 당원이었다가 이 독일 사회민주당이 이 난민법에 대해서 너무 타협적인 자세를 취하는데 반발해서 그 탈당을 한 적도 있더군요, 보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 당시에 예. 3인당이 취했던 어정쩡한 입장에 대해서 그라스가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고요. 예. 당시에 탈당을 했었죠. 그렇군요. 자, 독일에서 특히 이제 과거 그 나치의 죄악에 대한 반성과 비판 또 지식인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해온 귄터그라스인데 2006년엔가 자신이 그 독일 나치 때 무장 친위대 출신이었다. 이걸 뒤늦게
시켜가지고 그때 그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적이 있었죠. 예. 그 당시에 이제 그게 아마 양파 껍질을 벗기면가 하는 음흠. 신작을 발표하면서 네. 예,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예. 예, 그 당시 그라스의 나이가 18살이죠. 군대를 갔을 때 나이. 예, 군대 갈 때 나이가. 예. 그리고 그걸 뭐 자기가 선택했다기보다는 그때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사실상 그 이전에 그라스가 그 이야기는 여러 번 아하. 공개적으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뒤늦은 고백이란 말이 사실관계가 맞지 않았던 거죠.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 예, 그것은 제가 쭉 살펴본 바로는 정치적인 예. 캠페인 성격이 좀 있었고요. 예. 예. 근데 어쨌든 이제 나치금 무장 친위대 소위 SS라는 부대는 그 아예 전범 집단으로 이렇게 이제 국제적으로 판정이 난 단체인데요. 네.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래서 균터 그라스가 이걸 이렇게 뒤늦게 밝혔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당시 어쨌든 독일 여론이 좀 놀라지 않았었습니까? 그건 이제 실제로는 그렇게 가진 않았고요. 네. 당시에 말하자면 나치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폴란드, 예. 또 유태인 단체, 예. 이런 데서 그라스가 당시 어린 나이에 예.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한 부분에 대해서 네. 이건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예. 그쪽에서 오히려 옹호하고 나왔고요. 예. 네. 그랬던 것이죠. 네. 그 균터 그라스가 자기가 문학을 하는 태도에 대해서 어느 대담에서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자기가 쓰는 것은 망각에 저항하기 위해서다. 잊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쓴다. 이런 것을 본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예, 우리 잘 아시는데요. 예. 그러니까 자기는 네. 나의 글쓰기는 예. 망각을 거슬러서 헤엄치는 것이다. 망각의 강을 거슬러서 네. 헤엄치는 것이 내 글쓰는 행위다. 예. 이런 말을 하면서 실제로 예. 독일 역사의 문제를 계속 이제 환기시키는 것을 예. 자신의 독일인으로서 또 작가로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예. 그래서 그라스의 문학 전체가 예. 망각에 저항하는 문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우리나라에도 이 양철북은 뭐 소설이나 영화가 다 소개가 됐는데요. 이 양철북 뭐 결국 이걸로 노벨문학상을 받았습니다만 이것도 결국 독일 사회 한 세기에 걸치는 독일 사회를 그 균터 그라스의 시각으로 이렇게 정리해낸 거겠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치를 전후한 네. 결국은 이제 나치라는 현상이 예. 어떻게 발생했을까? 예. 그러니까 독일은 사실은 유럽 휴머니즘의 고향 같은 곳이잖아요. 예. 칸트의 나라고 괴테의 나라고 예. 베토벤의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나치, 특히 히틀러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래요. 그것이 그라스가 가지고 있었던 평생의 문학적 화두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의 모든 작품들은 결국은 독일 역사의 이 비극, 말하자면 아도르노식으로 말하면 네. 아우슈비츠 이후에 서정시를 쓰는 것은 야만적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라스도 그런 맥락에서 예. 바로 이 야만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문학의 전제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예. 필생의 주제로 삼은 것 같습니다. 예. 예. 김누리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야만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문학의 사명이다. 지식이 사회적으로 과연 얼마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가를 보여줬던 독일 작가 균터 그라스가 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중앙대 김누리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김현진의 동네 이야기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김현진 씨 모셨습니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예, 네. 두 주가 정말 빨리 지나가네요. 눈 깜빡하니까. 그렇죠. 네. 예, 더군다나 이제 봄바람에 그냥 정신이 어디로 네, 흩날리는지. 떠밀려서. 예. 자, 우리 시대를 정말 종횡무진으로 달려오고 있는 김현진 씨가 전해주는 동네 이야기. 지난주에는 그 간의 수공업 닭피 문신하신 닭피 문신하신 아저씨. 아저씨 적게 쓰면서도 자기가 가진 걸 네. 남과 나눌 줄 아는 그 아저씨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네. 그 김현진 씨가 그 천안에 가서 쓴 글 중에 네. 재밌게 봤는데 내가 이해 못한 게 하나 있어요. 네, 그 뭡니까? 한화 팬처럼 살아라라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네. 야구를 잘 몰라서 네. 한화 팬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한화는 이제 만년 꼴찌를 하는 야구의 팀인데. 예. 그게 이제 네. 그 충청도가 홈팀이고요. 그렇죠. 천안, 대전이. 대전. 네. 근데 이제 보통 약국에 가서 약 지으면 약사님들이 그냥 눈도 안 마주치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따박따박 뭐랄까. 그렇죠. 좋게 말하면 되게 쿨하고 나쁘게 말하면 좀 드라이하게. 아는 사람 오면 그냥 깔끔하게, 바카스 한 병 따주고. 네. 예. 근데 여기는 이제 이분들은 좀 이렇게 손님한테 되게 관심이 많아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이런 아리따운 젊은 여인이. 아니, 저한테는 관심이 없는데. 그래요? 그때 네. 이제 한참 윤일병 사건으로 시끄러웠을 때 군인이 한 들어가서 감기약을 달라고 하니까 이 약사 아저씨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표정이 이랬더니 요즘 힘드시지? 전 충청도에서 놀랬던 게 반말을 일단 하는데 그렇지. 뭐 하셔? 이러면서 그렇지. 반말이랑 온말을 이렇게 묘하게 섞어갖고 힘드시지? 군생활? 뭐 이러면서 약을 내주면서 그저 내가 한화 팬이다 이렇게 사셔 이러시는 거예요. 한화 그래서 팬이거니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화의 팬들은 내가 당연히 꼴찌를 하겠지 이러면서 우리 팀은 질 거야 이러면서 그렇게 마음을 비우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구나.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볼까? 도 닦듯이 네. 살아라라는 게 네. 한화 팬처럼 네. 사셔. 그 군인이 나가고 나니까 네. 접수보는 아가씨한테 한화 팬들은 말이지 다 부처님이야 부처님. 그 아저씨 정말 만년 한화 팬이신가 보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얘기군요. 네. 도 닦는 기분으로 살라는 네. 게 만년 꼴찌. 네. 예. 그 천안으로 내려가서 뭐 이런저런 생활인데 이제 바뀌지 않은 생활이 있을 거예요. 그 현진 씨가 그 유기견들을 많이 서울에 있을 때도 데려다 키웠잖아요. 요즘에는 그래도 유기견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제가 한 10년 전에 거의 절정으로 집에다 많이 개를 끌어들여가지고 아버지한테 내가 집에다 생활비 내놓으니까 아버지는 개 키워라 이러면서 막 괴롭혔었는데 이제 개들은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까 다 갖고. 갖고. 근데 천안에 가서도 또 뭐 유기견들 데려다 키우는 거 아닙니까? 인터체인지 지나가고 있는데 대전이 천안 인터체인지. 네. 그쪽에는 개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쬐끄만 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터체인지에서 빠져나오는데. 야, 너 빨리 와, 빨리 와 이러니까 이쪽으로 그쪽 지나가고 자전거 타고 지나가다가 빨리 오라고 그러고 일단 개를 주워갖고 집에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온 사방에다가 인터넷에도 올려보고 병원에도 알아보고 이게 누가 잃어버렸나 싶어서. 근데 개 주인도 안 나타나고 그리고 결국 제가 기르게 됐는데 개 종류가 뭔가요? 말티즈예요. 하얗고 이렇게 눈 동그란. 이쁘겠네요. 네. 근데 얘가 성격이 좀 희한한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똥오줌을 아주 깔끔하게 화장실에 가서 가리는데 제가 전에 길렀던 개들은 누가 보고 있거나 말거나 자기가 이렇게 마려우면 싸고 뭐 그런 게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이렇게 눈치를 막 봐요. 그러면서 화장실 가서 한참 살피다가 빤히 보고 있잖아요. 눈을 맞춘 다음에 안 싸요. 단호하게 나오고 자기를 누가 보고 있으면 절대 안 싸요. 그래서 친구가 만년 하나 팬인 친구가 있어요. 대전 친구인데 우리 걔가 이렇다? 이랬더니 걔가 야, 걔 완전 충청도 개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반 개다 이거예요? 모르겠어요. 충청도 개가 어떤 건데 그걸 잘 봐봐. 그게 충청도야 이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데 여전히? 그래가지고 제가 그 개의 생태를 잘 봤어요. 네, 알고 보니까 약간 병이 있어서 버려진 것 같더라고요. 동네 의사 선생님이 유기견은 반값에 해주는 병원을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고맙게 거기서 수술을 해갖고 집에 데리고 왔는데 전신 마취를 하거든요. 그러면 얘가 마취가 풀리면
당연히 이제 오줌 싸고 싶으면 그냥 싸고, 전에 개들은 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애가 뭐 똥오줌 마려면 그냥 바닥에다 갈기고 이러는 게 당연한데 얘가 마취가 풀리는데 막 갑자기 눈을 이렇게 뜨면서 어디로 막 가요.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뒷다리 거의 질질 끌고 이러면서 가더니, 옛날 집이라서 화장실 문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 거기를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넘어가더니 화장실 타일에다 몸을 막 던져요. 그러더니 오줌을 막 싸요. 그러더니 밖으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나오더니 풀썩 쓰러지는 거예요. 화장실 안에서 싸겠다 이러는 거. 그 친구한테 이게 충청도니? 그랬더니 그게 충청도야 이러는 거예요. 여전히 이해가 안 가네. 여전히 알 수가 없어요. 출신이지만 네. 이제 체면 가린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래서 그런 얘기인가 싶었는데 좀 있으니까 얘가 가끔 가다가 자다가 쉬할 때가 있어요. 그렇겠네. 잠꼬대를 하다가 이렇게 야뇨증처럼. 그러더니 쉬하더니 불떡 깨더니 자기가 쉬한 자리를 딱 봐요. 그러더니 자기가 쉬한 자리를 딱 보더니 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쌌다는 거죠. 덮어 씌우는 거구나. 자기가 그럴 리가 없다. 정말 저도 개를 몇십 마리 키워보니까 지금 내가 쌌다는 건데 아니라고 뭐 이러는데 안 믿어요, 표정이. 이제 자기가 가끔가다 방구를 딱 끼면은 너무 자기가 그 소리에 놀래가지고 한 바퀴 돌고 도망가요. 그 다음에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김종필 씨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아주 충청도란 무엇일까 이러면서 궁금해져가지고 그래서 이 개를 연구해보고 친구의 말을 종합해본 결과 표심을 도통 알 수가 없다. 속심을 속내를 알 수 없다. 이게 바로 충청도의 매력인가 보다. 그래서 뭐 개까지야 모르겠지만 뭐 그런 우스갯소리들 많잖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아니 뭐 이제 충청도 사람들 재밌게 하는 얘기들이 많죠. 이게 한 번도 이제 물어보는 말에 직설적으로 대답을 안 한다는 거죠. 이거 파실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럼 몰라요. 그럼 안 팔 거면 왜 가지고 나와? 이러면서. 그래요. 네. 그럼 이제 지역별로 이제 그런 특성들은 이제 조금씩 있는데, 근데 아까 저 유기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려서는 말 잘 듣고 하니까 뭐 이쁘다고 키우겠다고 데려갔다가 또 개들이 조금 불편해지면 막 버리고 그런 유기견 문제가 실제로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요즘은 많이 줄어든 편입니다. 저도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과거 국회의원 시절에 바로 그 유기견 그걸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개들에게 칩을 등록제 그걸 제가 법을 바꿔서 지금 근데 그 칩 때문에 쇼크사하는 개들이 그래요? 이건 또 내가 그것까지는 거기는 이제 임기가 끝나셨으니 그렇다고 해서 저도 못 시키고 있어요. 만에 하나 혹시 모르니까. 오늘 어떻게 얘기가 개판으로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제 유기견을 많이 데려다 키우다 보니까 뭐 이제 온전치 않은 개들 이런 것도 많이 들고 하반신 마비된 강아지도 있었고요. 똥오줌을 막 받아내야 돼요. 이렇게 막 짜내야 되고 앞다리가 없는 경우는 되게 양호한 경우고. 저 동네 이야기 하다 보니까 우리 동네 정반장이라는 분은 개도 잘 그렇게 훈련시키는 분이 계시다는 얘기를 했는데. 개들이 저희 집에도 다른 푸들이 있는데 얘는 정말 성격이 개판이거든요. 근데 이분 앞에 가면 무슨 대대장 앞에 선 이병 같은 얼굴을 하고. 개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네,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정반장이라는 분이 개만 훈련 잘 시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뭐 일만 있으면 나타난다 홍반장처럼 재주가 많은 분이에요. 목공소를 운영을 하시는데 동네에서. 저희 집이 뭐가 고장나고 나면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고 엄마랑 둘만 사니까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뭐 어디가 좀 그런데 이러면 샥 지나가다가 그냥 샥 고쳐주고 가버리고. 그러니까 트럭에 항상 그런 게 들어있어요. 공구 같은 게. 저랑 엄마랑 지금 자원봉사하는 학교에 어디 뭐가 고장났다 이러면 또 지나가다가 바람같이 슉 고쳐주고 가고. 그러니까 서울에는 그렇게 동네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같은 지역구네? 뭐 이런 정도는 있겠지만 별로 동네 사람 동네에서 나랑 가다가 도와주고 도움을 받거나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근데 이분한테 그렇게 또 도움을 받고 저희는 또 지나가다가 맛있는 거 만약에 보이면은 사가지고 그 집에 들러갖고 이렇게 갖다 드리면서 또
녹차 한 잔 얻어먹고 예, 그런 게 참 신기했어요. 예. 네. 그 사실은 저 김현진 씨한테 이렇게 동네 이야기를 우리가 듣자고 한 게 우리 어릴 때는 뭐 도시에도 골목이라는 게 있고 네. 그 골목 하나를 중심으로 말하자면 이웃들과 마을이 형성됐잖아요. 사교의 장이. 예. 네. 저녁 때 되면 다 저 밥 먹고 골목 앞에 나와서 얘기하고 뭐 나눠 먹고. 근데 서울은 이제 특히 아파트 밀집 지역은 뭐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저부터도 앞집에 사는 사람 얼굴 잘 모르는데 서로. 그러면 이제 그런 골목의 자리가 다 스타벅스로 바뀌어가지고 그래. 사교를 하려고 해도 최소한의 자본이 있어야 되는. 자본이 네. 있어야 사교도 한다. 네.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아직 이제 천안도 벌써 이제 인구 5, 60만이 되는 네, 60만입니다. 중도시가 되는데도 네. 아직 보면 그 동네가 있고 골목이 있고 이웃이 있다. 그 네. 이웃 이야기를 우리가 김현진 씨를 통해서 들어보는 겁니다. 또 얘기 오늘 개 얘기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갔네요. 네. 김현진의 동네 이야기 또 다음 순서를 기약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매주 화요일 저녁에 만나보는 서혜성의 문화 탐험 시간입니다. 탐험가 서혜성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제가 주변에 아는 사람 중에 네. 정말 되게 바쁜 사람 한 1000명 중에 한 명이에요. 왜 이렇게 바빠요? 네,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다니느라고. 글쎄, 제가 이렇게 가는 데마다 안 부딪히는 데가 없어요. 서혜성 선생님 관여했다는. 네. 자, 이제 하나씩 좀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얘기해줄 주제가? 네, 얘기해드린다기보다는 사실 올해가 벌써 이제 1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1년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인지 다 아는 우리가 1년 동안 커다란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장례는 끝나지 않았고요. 예. 장례라는 것은 그 유족이 이제 장례가 끝났습니다. 또 어쩌면 우리 국민 모두가 유족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럼요. 우리 마음속에 아직 장례가 끝나지 않은 4월 16일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 전에 왜 해수부 장관이 세월호 뭐 지금까지 들어간 돈 인양 비용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뭐 한 5,500억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걸 보고 제 가까운 패친한 분이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5,500억 좋다. 그러나 국민이 잃어버린 이 봄, 국민이 느끼는 상실감, 국민이 느끼는 수치감, 모멸감 이런 거는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고 할 거냐? 55조, 550조도 넘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여러 가지로 살아가는데요. 경제적 부분이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국가 예산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사람은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목표가 뭐냐? 그렇게 말할 때 돈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돈도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건 사랑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해수부 장관이니 뭐 이런 사람 이름을 여러분들의 청각을 위해서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죠.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인의 정서 자체가 국가라고 하는 것이 과연 공동체인가라는 정서 자체를 상실해버린 일입니다. 그리고 더 쉬운 말로 하면 이게 내 나라인가? 그렇습니다. 이게 나라인가? 해서 이게 내 나라 맞나? 네. 그리고 지금 정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봄을 잃어버린 일입니다. 봄을 상실의 계절로 가져오게 된 일입니다.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형의 크기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한국인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국 역사 자체가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수 있고 한국인을 세월호를 기억하고자 하는 사람과 세월호를 망각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로 망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로 돈을 얘기한다든지 보상금을 얘기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되도록이면 뭔가 더 기록이 좀 더 제대로 안 되는 쪽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영원히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인데 그건 참으로
예절 없는 말이다. 여기서 예절이란 인간적이지 못하다. 그 말에 가까운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도 많이 또 지적을 합니다만 네. 이제 대부분 또 자기 코앞에 하루하루 일상을 쫓아가는 사람들한테 그들 중에 또 어떤 사람들 아직도 세월호 얘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 사실 세월호 얘기를 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려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유족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정부가 들어주면 간단한 것이거든 사실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4.16 특별법을 만들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 사실 그 법도 굉장히 양보해서 만든 것인데 다시 그 법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을 만들었거든요. 그 시행령대로라고 한다면 진상규명 같은 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해수부나 뭐 기타 정부 부서에 관련된 사람들을 그 위원회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그 위원회로 구성하는 사람들이 그 부서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가 조사 대상인데 사실 너무 우스운 게요. 지난 1년 동안 이미 조사가 끝났어야 했는데 이제 설령 그 시행령대로 한다 하더라도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진작 진행되었으면 우리가 4.16을 어찌 보면 그냥 경건한 마음으로 그냥 송구한 마음으로 그냥 죄 짓는 마음, 죄스러운 마음으로만 맞을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국가의 어떤 의도적인 방기 내지는 때로는 회방 뭐 이런 것들 국가라기보다는 정부겠죠. 정권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러는 것이지 누군들 이 고통을 계속 붙잡고 있겠습니까? 네. 자, 오늘 서혜성의 문화탐험에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야기는 영화 다이빙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영화 다이빙벨을 본 분보다 보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 못 보신 분들도 이 다이빙벨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 부산영화제에서 개막식 때 이거를 상영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우선 논란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부산영화제 제가 개막할 때 현장에 있었는데요. 그 작년 10월 초에 이제 부산영화제 늘 그때 개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저도 아직 영화를 안 봤는데 저는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요. 저는 이 영화를 감독한 이상호 감독과 같이 상당 기간 동안 평목항에 있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 나오고 있는 내용의 상당 부분을 제가 현장에 직접 촬영할 때 지켜봤습니다. 거기 영화 끝난 다음에 자막 올라갈 때 보니까 뭐 기획, 제작, 서혜성 이렇게 나오는 거 같은데. 같이 처음부터 이제 같이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했는데 정말 내가 놀라운 일은 아직 저도 영화를 안 봤는데 영화에 문제가 있다고 영화를 안 본 분들이 제가 영화 제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저도 완성본을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분들이 영화 상영을 반대하는지 저는 정말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부산 영화제 때 시점의 얘기죠. 예를 들면 부산 시장이 그때 그 개막 반대했죠. 상영하는 걸 반대했죠. 기타 여러 사람들이 반대했거든요. 그때 그 서병수 시장이 영화를 그러면 아직 안 봤죠. 보고 반대한 것도 아닌데 왜 반대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무슨 이제 사실관계 얘기겠죠. 그러니까 영화가 개봉이 된 뒤에 논쟁거리가 되면 이게 큰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영화가 아직 개봉도 안 했는데 그 영화를 실제로 이상호 감독이 그 영화 그 필름을 혹은 파일을 누구에게 아직 공개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개봉하기 전부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걸 그러면 부산시장한테 개봉하면 안 됩니다라고 건의를 했을까요? 갑자기 궁금해지네. 그러니까요. 누군가 했겠죠. 아니면 어쩌면 누군가 연락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좀 해달라 요구했을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정말 짐작하는 거겠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월호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을 원치 않는 누군가 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뜻의 어느 부분이 표현되어서 그 시장, 기타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이 영화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었겠죠. 이게 한국사의 큰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기록 자체는 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기록을 해둠으로써 그것이 후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거든요. 자, 이 다이빙벨이라는 게 그 당시 만들어졌을 때 그 구조 과정의 문제를 쭉 이제 특히 그 다이빙벨 투입을 주장해왔던 그 이종인 씨, 그 다이빙벨 대표 이종인 씨의 활동을 중심으로 다룬 한 80분 정도의 다큐멘터리물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직 영화가 개봉이 그 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 뭐 부산시 관계자들이 막았을 네. 뿐만 아니라 네. 그 이후까지도 논란이 계속되지 않았어요. 네. 예를 들면 그때 부산영화제 집행위원장으로 다빙벨 상영을 강행했던 그 네. 이용관 네. 위원장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그 사퇴 압력을 넣는다든가. 나중에 뭐 시에서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이 영화는 상영되면 안 된다라고 발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영을 막았을 수는 있으나 그게 훨씬 지나간 지금에 와서까지 그때 그걸 상영했다는 책임을 물으면서 집행위원장까지 압박을 한다는 건 그 말을 안 들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것은 영화 이전에 표현의 자유 자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 표현의 자유, 우리가 일상적인 표현의 자유도 있겠습니다만은 서로에 관한 표현의 자유를 뭔가 권력에 의해서 통제하려고 했던 시도였다. 네.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 사후에라도 조치를 취하려고 했던 그런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제가 그 개봉할 때 현장에 있었는데 표가 없었거든요. 예. 사실 이런 다큐멘터리 영화에 극장이 만석되는 일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만석이 아니었어. 이것도 중요한 말입니다. 누가 표를 미리 누가 표를 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집요하게 가면서 그건 이제 이어서 말이죠. 이 다이빙벨이 지금까지 한 6만여 명의 그 관객들을 모았다고 하는데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 놀라운 거냐면 그 흔한 극장 그 멀티플렉스니 뭐 이런데 어디에서도 극장을 빌려주지 않지 않았습니까? 하나도 안 빌려줬습니다. 그런 계속되는 그 집요한 그 방해. 권력과 시장이 결탁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왜 도대체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까지 현 정부 또는 기득권들이 집요하게 반대하는가. 얼마 전에 한 8분이 더 추가된 뭐 감독판이 나왔다고 그러던데. 해외판이 이제 제작이 되어서 그 매주 금요일마다 그 고발뉴스 스튜디오에서 유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 와서. 그런데 이렇지 않겠습니까? 영화라는 게 다큐멘터리 영화라는 게 어딘가 진실을 말하려고 애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뭔가 진실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월호를 인양하자라는 말이 사실 작년부터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다시 1년이 걸린다고 그러거든요. 사실 진작에 시도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를 인양하자고 하는 게 단지 돈 1,000억이 드는 거대한 폐선을 인양하자는 뜻이 아니고 그 안에 숨겨져 있을 혹은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어떤 진실을 알고 싶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진실이 해소된다고 한다면 그 1,000억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국민들이 저마다가 앓고 있는 고통의 크긴 다르지만 그 고통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한다면야 당연히 그 정도 비용은 지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 다이빙벨을 통해서 다이빙벨이 주장하고 있는 건 너무 간단한 거거든요. 현재로서는 세계 어느 장비도 특별한 장비가 없고 다이빙벨 형태의 개념을 가진 다이빙벨은 장비라기보다는 하나의 개념입니다. 사실은. 그 개념을 가진 형태로 해야만 에어포켓이 만약에 있다면. 하면서 너무 이제 얘기가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나 잘 모르는 분들한테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 다이빙벨이라는 영화가 그 집중적으로 이제 다루려고 하는 건 그 다이빙벨이라는 이제 잠수 도구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보면 뭐 이제 해군에서 그 UDT 대원들이 들어가고 민간 잠수사들이 들어가도 구조 작업에서 제일 어려운 건 물속에 대개 10분, 길어봐야 20분 이상 머물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다이빙벨이라는 장비를 투여하면 거기서 실제 해보니까 거의 2시간 가까이 잠수사들이 거기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건데 이렇다면 작업 방법에서 획기적인 건데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이 얘기에 동감을 해요, 금방. 근데 문제는 해군이나 해경이나 그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그 언딘이라는 군안 업체나 모두 이 조직적으로 이 다이빙벨이 투입되는 거를 반대하고 거부하고 방해하는 이런 정황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런 좀 사전 지식을 저희 애청자들이 갖고 영화 얘기를 들으시면. 정 박사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다이빙벨 영화가 주장하고 있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시간 활동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일에 에어포켓이 있다고 한다면 에어포켓이라는 건 이제 배가 침몰했을 때 그 안에 빈 공간, 공기가 모여 있는 사람이 네네. 거기서 살아남아 있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네네. 그 공간이 만약에 있고 해외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네. 그곳에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데리고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사실 우리 정부가 그런 일을 시도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에어포켓 안에 사람이 생존이 있다면 다른 장비로는 데려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다이빙벨을 주장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네. 첫 번째는 거기 언딘이라고 하는 그 대표가 직접 나와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잠수 전문가가 아니면 물 밖으로 나올 수 없다. 이게 언딘 대표가 하는 얘기예요. 그럼 왜 그런 거죠? 왜 그러냐면 네. 예, 물속에서 장시간 있었던 사람은 나오는 동안 감압이 돼야 됩니다. 물의 압력. 예, 물의 압력. 안 그러면 올라오는 도중에 사망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간에서 조금씩 감압을 하면서 천천히 이동해야 합니다. 네. 최소 30분 이상. 네. 물속에서 조금씩 이동해서 그러니까 다이빙 벨에 탄 사람조차도 천천히 이동해야만 물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가령 여학생이 거기 있다. 언딘 대표가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학생이 거기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구출해야 한다. 잠수 경험이 없다. 그냥 산소통을 다 달고 그 학생에게 준다 하더라도 그 학생은 살아서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감압할 수 있는 그 체제로 올라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말고 다른 장비가 있어서 구출 활동을 정부가 했다고 한다면 훌륭한 일이죠. 당연히요. 근데 문제는 현재까지 밝혀진 걸로는 특별하게 그 밖에 구조 활동이 없었다는 것이죠. 구조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생존해서 그대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있으면 정부가 말하면 되죠. 우리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그 물속에 에어포켓에 생존해 있던 학생들을 혹은 일반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려고 했다. 아직까지 발표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장비가 어떻게 그렇게 시도했으며 어떤 방해를 받았는가 하는 것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이한 일이 뭐냐면 이종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잠수부입니다. 그 다이빙벨을 가지고 있는 무슨 대단한 성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이빙벨로 한 서너 사람 구출할 수 있는 그런 장비 하나를 가지고 있는 전문 잠수부인 거죠. 그분은 이렇게 하면 한 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월호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제로라는 거 아닙니까? 0. 한 명도 구출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하는 시도였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혹은 해경에서 혹은 군대에서 해군에서 당신 열심히 해서 해봐라. 가서 지원을 해줬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 영화를 보고 있으면 아시다시피 계속 방해하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방해하는 게 사실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 영화가 사실이 아니면 고발하면 되지 않습니까? 고소 고발을 해서 왜 사실이 아닌 걸 당신네들은 영화를 만들었느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장은 했습니다. 이건 살인미수다 뭐 이렇게 주장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기소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사실은 장비 선전이 아니고 왜 생존해 있을 수도 있었던 어린 학생들을 산채로 구제하려고 하는 시도가 없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호 기자가 그 영화를 만들고 또 그 극 중에서 영화 안에서 이제 리포터 역할을 하는데요. 그 이상호 기자가 계속 그 추적을 하더군요. 그리고 이주영 당시 해수부 장관이라든가 해경청장 다 있는 자리에서 다이빙벨을 그러면 다시 투입하겠다는 해수부 장관의 약속도 받고 그러나 막상 현장으로 또 들어가면 이런저런 기술적인 핑계를 대면서 그걸 방해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까지 집요하게 방해하는가. 더군다나 그 이종인 대표의 그 알파 잠수 그 1억 5천인가 하는 돈을 자비를 들여서 인천에서까지 그 장비를 어렵게 끌고 왔는데 그걸 방해한다든가. 그런데 이 다이빙벨 영화를 보면서 제가 또 하나 아마 영화가 고발하려는 게 또 그거 아니었나 싶은데요. 소위 요새는 기레기라는 그런 표현까지 듣는 우리 언론 풍토. 전혀 현장에 와서 확인 취재도 하지 않으면서 국민들 대상으로 허위 보도를 남발하는 언론에 대한 그 고발도 참 처절한 것 같아요. 참 세월호가 우리에게 준 상처가 여러 가지인데 국민들이 가장 크게 받은 세 번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론에 대한 상처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뭐 역사상 가장 많은 그 군함대들, 뭐 전투기, 뭐 헬리콥터, 뭐
조명 장비, 수백 척의 군함이 현장에서 지금 구출하고 있다. 이런 식의 보도 네. 전혀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었죠. 그런 것,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있는 대로만 보도해도 되는데 그게 다 무슨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유족 중에 누구도 이 말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왜 그런 일이 있어야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뭐 TV나 이런 언론 보도에서는 지금 정부가 모든 장비와 병력을 동원해서 밤새 뭐 조명탄 몇백 발을 쏘면서 구조 작업하고 있다고 하는데 유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까무라치고 뒤집어진 일이죠. 전혀 그런 걸 보지 못했는데. 네, 그리고 삼수부가 직접 나와서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조류와 기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사실상 잠수 활동을 못했다. 물에 들어가 보긴 했으나 사실상 구조 활동을 못했다. 그런데 뭐 정 박사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아무리 에어포켓에 공기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그런 산소가 소진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바깥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최대로 뭐 생존자가 있다고 한다면 구출할 수 있는 시간이 뭐 7일 혹은 10일 그냥 저는 뭐 그냥 마음껏 얘기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은 에어포켓에 있으면 하루 살 것이고 뭐 이렇게 될 텐데 그렇게 좀 그거 참 안 된 게 다시 1년이 오는데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실패했더라도 에어포켓까지는 누군가 도달해 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안에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그 아이들에게 왜 우리가 손을 한 번도 못 뻗었는가. 그토록 많은 경찰들이 서울에서는 데모라는 진압 시위를 하면 막고 그러는데 그 경찰관들이 손만 이어잡아서도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정말로. 서울에서 손을 이어잡았어도 제가 하도 비통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에어포켓에 왜 한 번 우리는 가서 파이프 한 번 못 들여다봤는가. 거기에 공기라도 집어넣어줘서 하루라도 더 살게 해줄 수 있었을 터인데. 자, 그런 얘기를 지금 정권하에서 들으면 그 서혜성 선생도 유가족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 다이빙벨이 얘기하려는 건 어쨌든 그 진실은 무엇이었나 문제를 계속 그렇습니다. 하는 것 같아요. 과연 정부의 의도는 무엇이었나, 구조 의지가 있었는가. 무능해서 못한 거는 또 그것대로 비판받아야 되지만 그거는 용서할 수는 있는 건데 아예 하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 적극적으로 오히려 그 진상이 밝혀지는 거를 그 기피하는 그런 것이 있었다면 그건 뭔가. 그걸 이제 다이빙벨이 영화가 그런 의문을 계속 던져주는데요. 그러니까 정 박사는 요새 유족들이나 이제 관계자들이 계속 요구하는 진상 규명이라는 게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왜 구출하지 않으려고 했는가? 제대로 된 구출하려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사실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세월호 1주년에서도 특히 이제 문화 부문의 얘기를 하는데 이 다이빙벨이 하여튼 뭐 부산영화제 때부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그 이후에도 일반 국민들, 시민들이 보기가 참 어려웠어요. 이번에 해외판을 만들었는데 특별한 뭐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사실 그 다이빙벨 상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상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영화제에서도 초청을 하려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외판 버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많은 부분은 영어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한국의 사건만이 아니라 세계에서도 국가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런 것들은 질문으로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이제 해외 관객들에게는 이제 접근성이 넓어졌는데 이게 국내에서 좀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도 어렵습니까? 현재 6개 관에서 이제 그 4월 16일 날 기해서 다 독립극장들입니다. 멀티플렉스가 아니고 고작 6개에서 거는 거죠, 사실은요.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다운로드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별 상영을 매주 금요일마다 고발뉴스 스튜디오에서 특별 상영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떤 기록물이 당대에 그러니까 그 해에 바로 영화로 나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이 다이빙벨은 이상호 기자가 이상호 감독이 그 해에 있었던 일을 그 해에 바로 만들어서 상영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진실에 접근하려고 하는 도전성이 높은 영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격려가 필요하고요. 또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하셔서 진실을 찾아내는 잠수부가 되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얼마 전 그 시사회를 보고 나서 그 같이 봤던 이제 정지영 감독하고 그 뒤풀이를 했는데 정지영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다이빙벨은 이제 다큐멘터리고 네. 이런 정도 엄청난 사건이 났으면 이제 극영화가 네. 나왔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제 문화예술계도 지금 많이 위축이 돼 있다는 네. 취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검열이 강화되고 있고 네. 그 얘기는 또 다음 차례에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만, 자, 이 다이빙벨 그 광고 다이빙벨을 홍보하는 부제는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이 얘기더군요. 네. 이제 4.16이 내일 모레입니다. 국민들이 지금 집단 우울증 이 계절이 되면 집단 우울증을 앓는데 각자가 참 무기력감도 많이 느껴요. 네. 그러나 우리 각자는 지금 뭘 해야 되는가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네. 네, 저마다 다이빙벨뿐만 아니라 이상호는 다이빙벨을 만들고 우리들도 저마다 꽃 한 송이씩을 준비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304명이 되나 대신 그분 고인 되신 그분들을 위해서 작은 것도 하나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성남시 시청 앞에 마당에 이 세월호 조형물을 네. 만들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 17일 날 이제 그 문을 여는데요. 거기에서 회의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사진전도 하고 그런 조형물들을 하나 만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마다 자기 위치에서 한마디씩 더 하는 일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 이제 이분들의 고통, 이분들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네. 진실도 알 수 있는 흔히 진상규명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더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2014년 4월 16일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근데 현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과연 정말 다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실천들이 여전히 더 요구되는 그런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서혜성의 문화탐험, 오늘은 영화 다이빙벨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인영의 책 읽어주는 라디오 이어집니다. 어제는 그 쥐 잡는 얘기 들으셨는데요. 오늘도 이어서 고전수필입니다. 조선 중기 문인인 조롱 홍성민의 촉견폐일설. 이건 또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오늘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읽을 글도 고전수필입니다. 총나라 개는 해를 보면 짖는다는 고사를 통해 진실과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배척하는 당대 현실을 비판한 조선 중기의 문신 조롱 홍성민의 문집에 실린 촉견폐일설입니다. 세상에 전하기를 평소에 총나라의 남쪽은 항상 비가 오는데 개는 해를 보면 짖는다고 하였다. 개는 해를 보고 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상과 다름을 보고 짖는 것이다. 이 개는 총나라에서 태어나고 총나라에게 자라서 단지 총나라의 하늘만 보았을 뿐이고 총나라 이외의 하늘은 보지 못해서 총나라의 하늘에는 항상 비가 내린다는 것만 알고 총나라 바깥에는 늘 해가 있다는 것을 모른다. 그러니 총나라 개에게는 비가 오는 것이 일상이고 해가 떠 있는 것은 일상적인 것이 아닌 것이다. 일상적인 것이 아니면 곧 이상한 것이니 이상한 것이면 짖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대저 해가 떠올라 하늘에 있으면 일상적인 것이 되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있으면 역시 일상적인 것이 되나 총나라 개에게 있어서는 일상적인 것이 아니다. 구름이 끼고 비가 일어나는 것은 하늘의 일상적인 것이 아니고 천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역시 일상적인 것이 아니나 총나라 개에게는 일상적인 것이다. 이 개의 천성이 천하의 개에 비해서 실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개가 총나라에서 태어나 익히고 익숙해져 그렇게 된 것이다. 어찌 단지 개만 그러겠는가? 사람에게 있어서는 더욱 심하다. 선이 있고 악이 없는 것이 인심본연의 천성이다. 그 천성의 일부를 보존하고
곧은 말과 바른 낯빛으로 그 사이에 해로 밝게 빛나면서 곧 이상한 것을 비난하면 무리들이 나무라며 함께 짓거리고 두려워하며 요란스럽게 울고 까불고 깨물며 이 세상에 용납되지 못하게 한 후에야 그만두니 한 세상의 어둡고 더러움이 총나라 남쪽에 항상 비가 내리는 것보다 심하다. 이것은 사람들이 다만 사악함에 익숙해져 그 올바름을 모를 뿐이다. 사악하다는 것은 사람의 인성에 거스림이 없고 하늘의 이치가 일상스럽지 않다는 것에 있으며 사람들이 그 일상스럽지 않은 것을 일상으로 여기는 것에 있는 것이다. 심하도다 인간 습속의 그릇되며 총나라의 개가 해를 짖음은 다만 그 스스로 짖을 뿐이며 해에게는 병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이 올바름을 보고 짖어대는 것은 다만 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사람들에게 병이 됨에 이르니 가장 영적인 사람이 도리어 치우치고 막힘이 있으니 거듭 탄식하는 것이다. 슬프도다. 하늘은 도리어 일상스러운 것이 이상한 것이 되고 사람은 도리어 일상스러운 것이 악이 된다. 항상 비가 오는 것은 일상이 아니나 총나라 개에게는 일상이다.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것은 일상이 아니나 사람들이 일상으로 여기니 만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는 것이 일상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사람들은 선을 짓지 않게 될 것이고 도리어 악을 꾸짖었을 것이다. 평소에 악이 일상스럽지 않게 한다면 곧 해를 보고 짖고 올바름을 보고 짖어대는 걱정도 함께 끊어질 것이다. 이 글을 짓는 것은 올바름을 보고 짖어대는 개들의 소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끊어지게 하고자 합니다. 명자가 일본군에게 몸팔다 왔대. 네, 들으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제작한 일본군 위안부 바로 알기 교재에 이런 황당한 내용이 들어있어서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하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이 교재 안에 강제로 일본군에게 끌려갔다 온 위안부들을 몸팔다 온 어쩌고 하는 존재로 묘사했다는 건데요. 다른 내용들도 보면 일본 정부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나라가 정말 속으로부터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울분이 밀려옵니다. 2015년 4월 14일 저녁 8시 조금 넘은 서울은 구름에 잠겨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